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삶과 진로에 관련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이 책입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 준비하신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자, 대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과 설계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론과 그리고 실제에 관련한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첫 장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삶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내지는 아니면은 삶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삶이라는 것을 만약에 토양이라는 바탕으로 생각을 한다면 진로가 가지를 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대해서 깊은 이해 그리고 성찰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지를 치거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좀 어려울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한 이해를 먼저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진로와 앞으로 내가 해 나가야 되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그런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삶과 진로를 위한 마음의 근력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과 실제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여서 이 장에서는 삶과 진로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삶과 진로에서 고난과 역경이 다 올 건데 그것에 대한 의미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루즈벨트가 했었던 얘기입니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한다. 프리젠트라는 말을 활용해서 루즈벨트가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 가운데에 있는 얘기를 한번 보실까요? life라는 단어에 가운데 if가 들어가 있죠. 자, 이것을 if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life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life란 단어에 if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상태를 삶이라고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우리가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지만 사람들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또 언제 살았냐는 듯이 죽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 삶을 살 것인가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나의 삶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또 발전시켜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영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렇다면 그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성찰을 해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배경에 따라서 행복을 나타내는 기준이나 아니면은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 전념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과 그리고 권력보다는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들 중에서는요, 두 가지 조건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조건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조건입니다. 자, 소극적인 조건은 기본적인 건강과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정성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행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소극적인 조건이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이것이 갖추어지면 좀 더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극적인 조건에는 자아 성장, 그 다음에 떳떳한 구실, 원만한 인간관계, 이렇게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소극적인 조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20페이지를 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지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그리고 한참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프다는 것이,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게 다가오는지를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병이라는 것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걸렸다가 낫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본적인 건강이 해쳐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삶을,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건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을 볼까요?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자, 우리가 의식주가 갖춰져야지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그 다음에 쉬고, 잘 수 있는 의식주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행복을 느끼기에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소극적인 조건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 것과 경제적인 안정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불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적극적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만족감, 즉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고 얘기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얻었던 결론은 바로 자아의 실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말을 했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잠재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을 때 행복이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공동체나 아니면 집단 내에서 자신이 떳떳한 구실을 하고 스스로 그 조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았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나는 조직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정보다는 나는 나의 기본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훨씬 더 행복감을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원만한 인간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 인간으로서의 만족감, 즉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인간관계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그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족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를 합친 가족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스승과 선배, 후배, 그리고 친구들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웃사촌,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직장인들, 이렇게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속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냐 아니면 원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행복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행복을 느끼는 것은 사랑의 감정에 있을 때이고요. 불행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대인관계, 이런 것이 행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공부를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진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진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학교 때도 진로를 고민하시고 고등학교 때도 진로를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민하는 진로는 진학에 관련한 내용들이 많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생각하는 진로는 좀 더 확장돼서 앞으로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직업을 내가 가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진로라는 말은 캐리어라고, 그 다음에 커리어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카로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자, 수레가 길을 따라서 굴러간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한자로 바꿨을 때도 진로라고 하면 나아갈 길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어원들을 좀 종합해서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자, 진로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향성, 행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커리어라는 이 용어는 학교에서 사용할 때와 사회에서 사용할 때는 약간 다른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 커리어라는 말을 진로라는 용어로 변형해서 많이 쓰고요.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회교육이나 성인교육, 그리고 대학교육, 성인 HRD 교육에서는 우리가 경력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진로라는 표현이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다르게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라보는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여러 학자들이 우리가 이 진로에 대한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이 진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어라는 사람은 진로를 일생 동안 갖게 되는 일과 직업뿐만 아니라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여가까지도 다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어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어스라는 사람은 개인이 일생 동안 수행하는 일의 총체다, 그것이 진로다 라고 좀 더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진로를 바라보고 범위를 정하는 정의가 약간 다른데요. 우리는 이 책에서는 이 진로를 개인의 역할이나 여가보다는 일과 직업에 좀 더 한정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는 진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진로라는 것은 개인이 일생 동안 수행하는 일과 직업의 총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가와 기타 삶과는 약간 구분된 그런 형태로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과 직업을 위한 여러 가지 학습도 역시 이 진로라는 표현에 속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대안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탐색하는 작업들도 다 이 커리어라는 말에 속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적의 진로 대안을 결정하고 그 진로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계획, 준비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진로에 관련한 공부들, 그 다음에 교육들이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진로에 관련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진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고민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사람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적성도 다르고 흥미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치관도 서로 다 다르죠. 우리가 가치관이 맞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모두 다릅니다. 그것을 맞춰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지요. 이렇게 개인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일의 세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나 일의 종류는 굉장히 한정적인 것만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다양하게 많은 직업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 능력, 흥미 이런 것들 플러스 일의 굉장히 다양한 일의 세계를 탐색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정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모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결정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즉 진로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메슬로우는 욕구 위계 이론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단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단계는 위계가 있다라고 주장한 분인데요. 이 메슬로우에 따르면 제일 상위에 있는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욕구 위계 이론에서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존재하는데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욕구를 의미하고요. 단계를 올라가서 5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자아실현의 욕구는 달성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렇게 메슬로우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달성하기 어려운 자아실현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바로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인 거죠. 그것이 꼭 직업하고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또 한번 정의를 하겠지만 일정하게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재화와 물건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들으로 우리가 한정돼서 또 볼 건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은 꼭 직업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직업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을 여러 개를 하게 됩니다.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직장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많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진로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가치관을 선택하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선택들을 하고 그 다음에 진로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천천히 이 과정들을 선택을 끝내고 나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삶을 잘 살고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행복감도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나 아니면은 내가 만나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인 보수를 받는 거, 그리고 자아 실현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내가 사회 안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진로 선택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직업을 얻고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한 내용들을 선택을 하지만 이 진로를 선택하는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존재하죠. 바로 가치관의 방향성인데요. 내가 그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치관을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을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삶과 진로, 그리고 직업에 대한 관계성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뿌리를 이루고 있는, 그 다음에 토양을 이루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줄기와 가지는 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거기에서 꼽히는 것들이 바로 직업이라는 것이죠. 자, 직업이라는 것은 잎과 열매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줍니다. 자, 삶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가 없이는 진로와 직업을 올바르게 디자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고난과 역경의 레인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보실 때는 내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내용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심각한 고민과 그리고 좌절을 안겨주는 그런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그 얘기들을 넌지시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상담센터를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삶과 진로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이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에 있는데 전진하다가 보면은 걷기 좋은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덕과 진흙탕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항해하는 배는 풍파를 만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풍파는 전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벗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고난 속에서 인생의 기쁨이 있고 또 폭풍우가 없는 항해는 얼마나 단조로울까. 그렇기 때문에 곤란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라고 니체는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이 뭐 그렇게 행복할까라고 느끼겠지만 아무 일이 없이 아주 단조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한 차례 성숙해지는 그런 그 과정을 겪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 있어서 활력소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24페이지, 25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퀸이라는 그룹 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그룹입니다. 자, 이분들이 발표했었던 노래가 있는데요.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의 중간에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도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커가는 것과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관련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대처하고 또 극복하려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진로 선택과 준비를 위한 바탕 작업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도 어렵지만 그 방향성대로 내가 진로를 밀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진로를 밀고 나가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데 그 직장에서 원하는 것은 뭐 토익 점수다. 그래서 토익이 900점이 넘어야지 그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이 됐다면 나는 토익을 900점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 없이 나는 그냥 그 진로로 가기로 했어. 이렇게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직업은 토익이 900점까지 필요 없다. 그냥 700점 정도 넘으면 그 직종을 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또 목표를 700점에 맞춰서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어 점수를 아니면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선택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지를 탐색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그런 점수나 아니면은 그런 직종들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들을 수도 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우리 헬렌 켈러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림에는 설리번 선생님도 나오십니다. 자, 이 헬렌 켈러는 사회운동가 그리고 인권운동가로 활동을 많이 했고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만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듣지도 말하지도 그 다음에 볼 수도 없지만 나의 삶은 충분히 행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시죠. 자, 이렇게 삶과 진로를 위한 마음의 근육을 기르기 위한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난과 역경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느끼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당연하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이 존재하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도대체 나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처의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헤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죠. 어떻게 대처해서 나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글을 쓴 그리고 책을 쓴 빅토르 플랑크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심리학자고요. 이분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실제로 끌려가신 분입니다. 끌려가셨고 생존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느꼈던 기억들을 종합을 해서 써낸 책입니다. 자, 그 책에서 한 구절 한번 보시면은 이분이 심리학자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리고 그것들을 대처하고 바라보는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론들을 개발을 하신 거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각자 선택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종류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되는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런 책의 일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소에서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매일, 그다음에 매 시간 선택을 하는 순간이 주어졌겠죠.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고, 그 다음에 부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수감자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리고 자유와 종업성을 포기하면서 환경의 놀이기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강제 수용소에 등장하는 수감자들이 보이는 심리적인 반응이 굉장히 다른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심리학자로서 그거를 쭉 분석을 해본 결과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은 밝혀냅니다. 물론 수용소라는 환경으로 갇혀져 있는 거죠.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인간들의 군상을 분석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한 걸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극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극이 주어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반응을 하는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 공간 속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선택은 신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신념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가치관에 관련한 문제인 것이죠. 그 가치관에 대해서 삶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앨리스라는 사람이 제시한 LBC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사건이 주어지고요. 그것이 신념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치가 드러나는 그런 ABC 모형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B에서 신념이라는 이 B가 비합리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요. 합리적인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비합리적인 신념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신념에 의해서 결정했을 때는 어떤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합리적인 신념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아주 긍정적인 정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도출되지는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모형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떤 후배가 마주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코람데오 돌멩이 앞에서 마주쳤거나 아니면은 내가 오랜만에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는데 로비에서 마주쳤어요. 근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분명히 봤을 텐데 이거 참 괘씸하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반응은 뭐지? 쟤 나 못 봤나? 아니면은 본 것 같은데 지금 급한 일이 있나? 쟤한테 무슨 일 혹시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처럼 파악을 했다면 굉장히 분노의 마음이 크다는 거죠. 아니, 제가 후배인데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상하다. 제가 평소에 그런 애가 아닌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 굉장히 급한 일이 있나? 아니면은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의 마음이 좀 더 된다면 분노의 감정보다는 좀 더 다른 감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고난과 역경에 직면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하는 반응이 훨씬 많아요. 왜 나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반응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삶에 대해서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그래, 이런 일이 나한테도 생길 수도 있지 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다른 방향의 감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존 바이든 대통령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에는 만화 액자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가 아내와 딸을 잃었고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잃습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달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연소 상원의원에 당선됐던 그런 달입니다. 굉장히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출발점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좋은 일이었죠. 근데 그 달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와 딸을 잃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해가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에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인 장남을 뇌암으로 보내게 됩니다. 먼저. 자, 이런 일들이 계속 겪게 되니까 이 조 바이든이 굉장히 실망에 빠지고 또 슬픔에 빠졌을 거잖아요. 그럴 때 그의 아버지가 주었던 만화라고 합니다. 자, 이 만화는 혹시 다른 지점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신에게 얘기하죠. Why me?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합니다. Why not? 이라는 대답이시죠. 그죠?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역경과 고난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두 가지 마음의 근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분은 박정원이라는 등산가입니다. 이분은 등반 일정을 보면은 굉장히 높은 산들을 많이 올라가셨어요. 안나푸르나도 올라가고 에베레스트도 올라가고 그죠? K2라고 하는 험악한 산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참 커리어를 막 쌓아가고 있었던 시점에 34살 등반 사고를 겪게 됩니다. 자, 등반 사고를 겪으면서 그분은 8개의 손가락을 잃게 되고요. 발가락의 일부를 절단하게 됩니다. 엄지발가락이었는데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걷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앞으로 계속 나아갔던 거죠. 등반도 계속하고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어떤 일정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멈췄다고 해서 그 삶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멈춘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간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디딤돌과 걸림돌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나에게 역경과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이 나에게 큰 걸림돌이 됐다라고 받아들일 것인지 내가 이 상황과 그리고 이 시련을 디딤돌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걸림돌일 것입니다. 걸림돌이지만 그것을 나아가고 가라앉히고 그리고 여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디딤돌로 여긴다면 큰 도전의 기회로 생각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역경과 시련이 될 것입니다. 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프랑스의 혁명사를 쓴 영국의 역사가입니다.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약자도 될 수 있고 강자도 될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나는 똑같은 사건을 겪었을 때 그때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디딤돌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사건, 그리고 하나의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삶을 영위해 나갈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그것을 다시금 한번 숙이고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분은 일본에서 있었던 분인데요. 마쓰시다라고 하는 전기 산업을 창업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허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허약한 몸을 가지고 있고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걸림돌들이 있는 거죠, 자신한테. 근데 이분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내가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번 나는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몸을 잘 가꿔야 되고, 그리고 나는 항상 건강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의 건강은 항상 돌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온갖 일을 해봤고, 그리고 그 온갖 경험을 했던 것이 나에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학력이 높지 않고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일으키고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로 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책에 나오는 3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그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J.K. 롤링,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해리포터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분도 굉장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죠. 가난했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던 싱글맘이었어요. 그 애기한테 책을 많이 읽어주고 싶은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책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들려주는 동화를 만들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었던 많은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회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평소에 마음의 근력을 세우고 또 중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는 회복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것 같이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체력과 근력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에 마음의 근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마음의 근력을 우리가 회복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회복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 그리고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력을 의미하고요. 이 회복 탄력성이 좋으신 분들, 강한 분들은 이렇게 그 역경과 시련이 왔을 때 쭉 가라앉았다가 바로 딱 튀어오르는 그런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이뛰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장애물 넘기, 허들 넘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장애물이 존재하죠. 하지만 우리는 높은 탄력성을 가지고 도움 닫기를 한 이후에 뛰어넘는 그런 마음의 탄력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상황과 그다음에 여건과 그다음에 대상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지언정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주제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거.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고 세수하고 학교에 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감사한 일을 갖는 거, 그리고 원치 않은 상황에 왔을 때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늘 감사하는 것이 이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실패와 그 다음에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내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생각에 점점 굉장히 빠져들어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마음의 병을 그렇게 앓지 마시고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셔서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의 삶과 진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단원 요약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는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총체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는 삶의 이해를 기초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삶 속에서 진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의 실현이고 그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과 진로를 살아가고 또 선택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극복해 나가는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